안녕하십니까? 잠이 와요 기흥 역사 알려주기로 찾아온 오디오북 기흥읍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5장 산업경제, 제1절 농업부터 제2절 축산업, 제3절 임업 부분까지 읽어드립니다. 제5장 산업경제 제1절 농업 1. 권농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의 농업은 약 5천년 전부터 시작해왔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거의 없으며 단지 선조들의 발자취를 여기저기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동대문구 제2 2동 258-1번지에 선농단이 있다. 농업 창시자 신농씨와 이를 계승한 후직씨에게 우순풍조 시화년풍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곳이며 공식적으로 권농업이 제정 공포된 것은 1945년 6월 15일이었으나 다시 1960년 6월 10일로 정정 공포하고 1973년에는 6월 첫 토요일로, 1985년에는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건국신화에는 환웅이 관장하는 360가지 일 가운데 고기 으뜸이며 마늘이 등장한다. 역대 왕조의 임금들도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 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 17년 서기 41년에는 왕비가 육부를 돌며 농업과 잠업을 권했고 백제시조 온조왕도 14년에 권농일을 제정해 농업을 장려했고 고구려 25대 평원왕도 권농의 령을 내렸으며 고려 태조왕건이 건국 첫 해인 서기 918년에 조서를 내려 농업을 일깨운 이래 역대 임금들이 농업을 장려해왔다. 조선시대 태조 원년에 권농교서를 내리고 경칩뒤의 첫 해일을 권농일로 정해 동대문 밖 선농단에 적전을 마련하고 친히 밭을 갈며 농사의 중요함을 만 백성에게 알렸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15호인 선농단에는 선농단에 대한 설명 표지판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본래 농본국으로서 조선 태조 때부터 한양 동교에다가 농사와 인연이 깊은 신농씨와 후직을 주신으로 단을 모으고 국왕이 친히 나가 풍년 농사를 기원했는데 그 단을 선농단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농업 발전을 위해 가장 힘쓴 왕으로 정초로 하여금 농사직서를 저술케 하고 수시로 권농교시를 내려 농사에 힘쓰게 했고 조선시대 9대 성종은 즉위 7년 서기 1476년에 선농단을 사방 4m로 석축단을 쌓고 21대 영조는 제위 62년 동안에 50회나 권농교시를 내리고 봄이면 친경을 실시했다고 한다. 선농단 친경은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 때까지 지속되다가 1909년을 마지막으로 일제강점으로 폐지됐다. 2. 우리 농업의 발전 과정과 농가소득 전망. 지금의 이농현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옛날에는 못 살아서 농촌을 뒤로하고 떠나갔지만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예가 많다. 떠나는 이 사람들은 75%가 관련 인구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종묘사, 농약사, 농기계 대리점, 농기계 수리점, 영농회사 등 또 잘 사는 사람의 자제는 거의 농과계통학교로 진학하지 않는다. 과거 못 살아서 사람 대우받고 싶어서 보다는 자기 소득의 집행력을 갖고 싶어서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농민이 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 또는 관련 농업인의 우위적인 시기는 언제쯤 될까? 바로 생산농민이 전체 인구의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때쯤으로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낸 세계 식량 위기의 구조란 책의 저자인 스잔 저지 여사는
칼날을 쥐고 있던 농민이 칼자루를 쥐는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것이다. 거의 대다수 농산물은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도 농민 스스로 가격 결정권을 못 찾고 상인에게 권리를 넘겨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머지않아 농민이 권리를 찾게 될 것이다. 1. 농지 면적 1967년도 5월에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호당 농지 면적은 2,500평, 전체 인구 50%의 농민. 그로부터 15년 후인 1982년도의 농업인구는 25%, 호당 경지 면적은 3천여 평으로 이론상 농가가 반으로 줄면 농지 면적은 배로 돼야 하는데 나머지 2천여 평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농업 외적 인구의 생산 외적 투자 대상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이농하는 사람들의 토지는 도회지 사람들이 구입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은 일본이나 대만 농민에 비해 비슷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 비하여 너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논, 밭, 주택, 임야 등 표현하기 어려울리만치 흩어져 있어서 전국 평균 4.5군데이며 심한 곳은 경북 영덕의 영해지역이나 충북의 황금, 황간지역, 전북의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은 무려 7.2군데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농경지가 한 군데로 모아지면 관정, 전기 등 시설 투자가 한 차례만 되고 경계 표시인 두렁이 없어져서 농업 기계화가 더 원활해지고 개인마다 농장 간판도 걸 수 있을 것이며 노동력은 배가할 것이고 생산비는 약 23% 절감 효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모아서 사고 먼 곳은 팔고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사양농가와 재배농가의 발전 과정. 단군 이후 1967년까지는 경종 위주로 몽고족이나 아랍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1967년도의 가축 사양 농가는 3%로 소, 돼지 사육보다는 양계 농가가 대부분이고 여구와 찌꺼기로 돼지 먹이는 부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70년대의 급성장 경제에 힘입어 식생활을 윤택하게 했고 식탁은 기호성으로 바뀌어 육류 소비의 급팽창을 가져왔고 소비 성장은 산술학적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해왔다. 우리의 육류 소비, 특히 소고기 소비는 78년도의 수입 소고기 대량 반출로 물가 안정과 수요 공급 조절보다는 충동적인 역할을 했고 더욱 소비가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 이후 마이너스 경제인 80년보다 그 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양농가 비율은 7%로 되었으나 82년에 15%, 84년에 23%까지 되었다. 앞으로의 주국은 소비 절감으로 당분간은 수급되겠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양질의 주곡 증산에 힘써야 할 것이고 79년 말의 돼지 폭락에 이어 다음 해의 앙 등 82년, 83년의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송아지값 폭등에 이어 84년의 폭락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90년도의 사양농가는 45% 내외로서 당분간 지속이 되어 왔다. 참고로 각국의 사양농가와 재배농가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23년 전 통계에 사양농가가 45%인 것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것도 실은 채식 위주의 인종이라는 사실이다. 채식 위주의 체질을 망각한 과잉 육류 소비는 문화병, 즉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위암, 간암, 뇌출혈 등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양농가가 필요한 농지는 논밭보다는 임야인 만큼 임야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은 촉진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토 균등 발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며 농촌 정주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채소 농사보다는 축산 농가가 더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귀하면 소비가 더 잘 되고 흔하면 가격도 싸고 구입도 용이한데도 소비는 되지 않는데 일본이나 독일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생산농민은 정확한 소비량과 바뀌어가는 기후 품목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매년 소비량이 늘어나는 품목을 구별하여 보면 연간 20% 이상 소비 증가 채소류는 샐러리, 결구상추, 비트, 칼리후라워, 브로콜리, 피망, 옥수수, 파슬리, 적색 양배추, 들깻잎, 콜라비, 봄 알타리무 등. 연간 10% 이상 소비 신장 채소류는 흰 양배추, 봄배추, 봄무, 시금치, 채두, 풋콩, 토마토, 오이, 당근, 호박, 밤호박, 고추, 양파, 마늘, 생강, 파, 수박, 참외, 딸기 등. 연간 5% 이하 소비 신장 채소류는 아스파라거스, 토란, 우엉, 가지, 갓 등. 소비가 줄어드는 채소류는 오크라, 동아, 나물참외, 프린스 메론, 가을 김장용 무, 배추, 가을 알타리 무 등이다. 소비자의 소비 습성은 시간을 다투어 바뀌어 가고 있다. 양에서 질로 바뀐 지 오래고 지금은 채소의 빛깔을 따지는 시대로 빨간 양배추, 꽃양배추, 심지어는 콜라비도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고기와 횟집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깻잎도 초록색보다는 호박색을 찾는다. 노란 수박이 잘 팔리고 노란 주키니 호박이 등장했고 보기 좋고 맛있고 조리가 간편한 농산물을 찾으며 특히 반찬류는 생채로서 토마토 케첩이나 마요네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어린이와 젊은 층의 기호에 따라 계속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된 것만큼 소비 성향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 항상 시장 정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경영 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은 경제 개발과 병행한다. 경제를 포함한 국가 발전을 얼굴에 대립시켜 설명하면 입의 발전은 눈의 발전을 낳고 눈은 귀의 발전을 가져오고 귀는 다시 코의 발전을 낳고 코는 다시 입으로 돌아오기에 이를 가리켜 윤회의 법칙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발전하다 보면 다시 복고형으로 가게 된다. 기본 욕구가 입의 경제라면 우리의 경제는 이미 눈의 경제인 선택성 욕구로 발전한 지 오래다. 양보다 질을 찾으며 서울 시민 중 30만 가구가 79년도에 월간 2,800원 정도의 보는 농산물, 즉 꽃을 구입했고 1980년에는 화훼산업이 214억 원이던 것이 90년에는 2,393억 원으로 무려 11배로 급성장했다. 따라서 80년도 통계는 전국민 1인당 화훼 소비액도 707원이던 것이 90년도에는 5,565원으로 10년 사이 8배나 신장했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품 경제로 IMF의 혹독한 바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거품은 이제 거쳐 날아갔고 다시 회복세로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3. 농민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일. 우리나라 국민은 대륙성 기질이 농후하여 자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이곳이 바로 농촌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순간적인 소득보다 장기적인 소득을 찾아야 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농촌의 장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대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한편 도시민이 항상 동경하는 낙원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농촌으로 꾸며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경제가 부흥되어야 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대소비 시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우선 경영 개선을 과감히 서둘러서 흩어진 경지를 교환하고 통합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철저한 선별과 규격된 포장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기다리는 시장에 공동 출하하되 유통 단계가 적은 직판장으로 내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생산자 스스로 모색하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조합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떨쳐버리고 내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경영주라는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굳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날 시장에서의 농민의 위치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 즉 물주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농산물의 출하는 경영의 일부이며 재배 생산에 못지않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좁게는 국내 시장, 넓게는 국제 시장에서의 소비 성향이 어떻게 변해가나 하는 시장 정보에 귀를 기울여 항상 생산자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통정보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날 농가소득은 증대되고 복지농촌이 될 것이다. 3. 농업과 시대적 변화 1965년에 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년 1월 17일 강압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해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10년부터 일본인의 대지주화에 따른 토지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매매나 점유의 합법화가 일본 상업자본에 의해 강력히 요청되었다. 일본인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우리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경작권마저 박탈당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우세한 자본력은 대토지 소유자의 수나 소유 면적에 있어서도 압도하게 되어 전 경지 면적의 태반이 일본인 소유가 되었고 이 배경에는 식산은행 등 금융기관의 영향이 컸다.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시키기는 하였으나 종래의 수조권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조한 수확물의 절반은 공납을, 절반이 사적 소작료로서 지불시켰으며 이로써 반봉건적 소작관계가 창출되었다. 1933년 당시의 소작료는 전쟁 산물의 50%에 달하는 고율 소작료였다. 1930년 조사된 지불방식별 소작료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일본은 토지조사가 마무리되자 1920년부터는 산미증식 계획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공급받기 시작했고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농정과장을 지낸 아무개 씨는 한반도 농촌행정의 회고에서 농사 개선에는 별로 치중하지 않고 농지 개량에 역점을 두었다. 그 당시의 농민들 대부분이 소작인들이었기에 채찍으로 지휘 감독을 했다. 채찍질을 가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리시설도 계획 없이 농민의 노동력에 의해 추진되다가 6년 만에 실패하고 구만정보 수리화하였으나 농민의 노동력 착취는 고사하고 수리시설 설치 비용을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수세 등으로 농민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한편 수리시설이 된 토지는 일본인의 이민지주가 소유하게 했고 농민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중반까지 심화되어 일본인 중에서도 비판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도탄에 빠져 헤매던 농촌 생활이란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그런 생활은 계속되고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 및 부산물, 임산물 등의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주방기구까지 빼앗아갔다. 농촌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8.15 해방을 맞았다. 4. 기흥읍의 농업 1. 기흥지역 농업의 대강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는 5천년이라고 간단히 말한다.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이변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주업이 있었고, 농업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없었을 것이고, 농경은 생계수단의 제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가장 애국하는 계층이기도 했다. 그와 같이 중요한 농업이었지만 생산력은 크게 뒤처져서 5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논 200평 한마지기에서 쌀 160kg을 내면 양석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릴 만큼 생활 자체가 피폐하였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혁명공약 제2조에 명시하듯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내용에 따라 주곡 작물반은 작업을 한다는 목표 아래 1964년부터 다수학 품종 개발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2개, 3개 면 단위로 농촌 지도소 지구별 지소가 설치되면서 일사불란하게 농사기술 보급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7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기존 재배기법에 의한 생산량, 즉 1970년도 기흥업의 10아르당 평균 325kg의 128%인 10아르당 415kg으로 올랐으며 계속해서 쌀 다수학 시상제를 도입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1981년에는 신갈리 완기마을의 윤석근은 10아르당 쌀 801kg을 생산하여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계속 발전하여 단위 수량은 증대하여 10아르당 평균 442kg으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나 1950년대의 평균 수량 대비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산하는 반면 생산비 면에서는 80% 정도 기계화 영농으로 인력 절감과 재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두드러지게 변한 분야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맹류 재배 면적이 기흥읍 관내에 128헥타르로 10아르당 228kg을 생산하였으나 88년부터는 한 농가도 재배하는 농가가 없으며 콩 재배 또한 60년대에는 78헥타르에서 10아르당 117kg을 생산하던 것이 98년도에는 재배 면적은 18.5헥타르로 줄고 단위 수량은 152kg으로 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잡곡 생산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고 반면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보겠다. 또한 축산업 농가도 50년대까지만 해도 전업 축산농가는 없었으며 60년대에 이농가에서 70년대에는 낙농 11, 한우 3, 양돈 13, 양계 14, 양토 3, 양봉 3농가로 가다가 88년도에는 한우 21호에 141두, 젖소 5호에 161두, 돼지 7호에 7050두, 닭 2호에 21,024수, 말 2호에 20필, 면양 1호에 8마리, 토끼 4호에 537수, 오리 6호에 15,117수, 양봉 3호에 110군 등으로 다양화되고 변화무쌍하다. 2. 기흥농업 발전 과정 1950년대 들면서 혼란기인 해방과 6.25 동란을 거치고 질서가 잡혀가면서 농촌에서는 품앗이와 두렛일이 한참이었는데 이 당시 농촌 생활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품삯으로 쌀 한 마리면 품 5을 하고 여구 하루를 빌려서 부리면 품 3을 해주어야 했던 시절 빈농이 잘 살 수 있었겠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름 한창 농번기의 논일과 큰 밭일은 두렛일로서 농촌의 희로애락을 달래면서 해결해왔고 그 두레란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음직력이 있어서 그 당시 농촌을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이 농촌에서 큰 역할을 했던 두레는 6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어지다가 경제 부흥과 함께 농촌 인력을 이탈로 인하여 쇠퇴하고 말았다. 1. 경지정리 기흥의 경지정리란 1969년 2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에 영향을 받아 신갈지구의 일부분인 10헥타르 면적을 정리한다고는 하였으나 너무 조잡하여
논두렁 정리라고나 할까 보잘것없는 실정이었다. 2. 특용작물의 도입. 우리 지역은 60년대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농업개발 6개년 계획 수립을 1965년도에 일제히 실시하였고, 여기에 의거 농촌지도사업도 추진된 결과로 1977년도에는 녹색혁명을 완수하여 식량 작업은 물론 잉여 농산물의 저장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편으로는 1976년 12월 농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의 통폐합의 바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힘입어 대대적으로 시설하우스를 공동작업으로 설치하여 첫 작물 재배 시인 1972년 폭설로 완전 멸실된 후 포기 상태이던 시설이 다시 세워져서 80년대 백색혁명을 이루는 데 일조를 다했고, 지금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영농의 기계화와 위락영농. 시대 조류에 따라 농촌 일소는 급격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백을 메우자니 자연스럽게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었고, 경운기로 시작된 농기계는 80년대에 와서는 경운기 142대, 이양기 48대, 콤바인 32대, 트랙터 23대로서 경지 면적 대비 너무 많은 실정까지 되었으며, 90년대에는 주식회사, 합병회사까지 설립되어 노동력 없는 농가의 경지를 위탁경영까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향상되고 발전했다고 보이나 내면적으로 농가 부채 또한 크게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기흥읍의 농업 기반 변화. 위 표와 같이 1963년도부터 농업의 기반인 농경지와 농업인구는 서서히 줄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논면적이 316.7헥타르 줄어 573.3헥타르로, 밭은 225.5헥타르가 감소한 380헥타르가 되었고, 농가 호수 역시 927농가에서 552농가로 줄어 비농가 대비 2.82%로 되어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형편에 와 있으니 이는 기흥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70년대의 식량 작업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공업의 발달, 그리고 젊은 층의 힘든 일 기피 현상과 농업소득이 적음으로 이농하는 젊은이가 많아졌고, 그나마 남은 인력은 노령화되었고 우량농지는 많은 건축물 부지로 잠식당하고 말았으니 농업도 이젠 전문 경영인이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할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반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업농 경영체제로 육성하고 상업농으로 발전시켜 생산물을 고품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윤택한 농가로 하여금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도시인들이 항상 동경하는 농촌, 살아보고 싶은 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곡작물의 안정적 증산은 물론이고 환경농업과 특수작물 및 재배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농가의 경제력 제고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영농조직의 현황. 1. 농촌 청소년의 조직 육성. 1958년부터 조직 육성이 시작된 당시의 4H 구락부는 50년대에 5개 구락부의 회원 112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1964년도 농촌지도서 신갈지소가 설치된 데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여 70년대에는 22개 회로 445명의 회원이 민주시민의 소양과 과학영농의 후계 농민으로서의 지식을 연마하였으나 80년대 중공업 발달과 지역의 준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퇴보 상태이다. 2. 농촌 지도자회. 1948년 초장기부터 50년대까지는 12명에 불과했으나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5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기 나름대로 각 마을 내에서는 선도적인 영농 지도와 거점 농가의 역할을 착실하게 하며 지금도 월 1회씩 정기회를 통해 영농기술 강습과 각자의 과제 발표 및 성공 사례 발표 등 개인의 소양을 넓히는 한편
회의를 통한 민주시민의 회의 운영 방식도 익혀가며 상부상조의 정신도 철저히 실천해가고 있다. 3. 농업경영인회의 육성. 1981년도부터 과학적인 경영기법과 재배기술을 익혀 기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선정 육성한 농민 후계자 수는 24명이었으나 6명이 사업 이주하고 1명 사망, 2명이 전업함으로 15명이 되었다. 그중 기계화 전업농 2농가로 쌀 증산에 여념이 없고 5명이 하는 주식회사 한명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매월 정기회의에서는 단체로 운영하는 회사의 문제점과 개선점, 각자 지역 내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토의 등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 가치의 작목 선정 및 기술 평준화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4. 작목반 운영. 시대의 변화와 서울과 성남, 수원이라는 대도시를 근접하고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공동 출하하고 농자재의 공동 구매로 생산비의 절감을 꾀하는 한편 경영기술의 평준화를 위해 구성된 작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영농을 위한 영농조직체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밝은 내일의 복지농촌을 지향하고 조직 운영하는데 그 활동 내용을 간추려보면 첫째, 모든 농자재는 공동 구매하고 생산물의 공동 판매로 비용을 절감한다. 둘째, 과학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강습회 개최와 회원 간의 신기술 정보 교환. 셋째, 농기계 및 공동이용시설을 최대한 설치 운영한다. 넷째, 각종 회의를 통하여 가장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성공 사례를 교환한다. 다섯째,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는 물론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견항의 기회 마련 등. 이와 같은 사업들은 미약하나마 농촌지도 사업의 결과라 볼 수밖에 없다. 5. 생활개선 구락부.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연마을 단위로 생활개선회가 발족하여 관내의 17회에서 304명의 회원이 보다 나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였으나 주위 환경의 변화와 도시와 공업화의 물결을 타고 주변 기업체의 취업으로 현재는 1개회 22명이 외롭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5. 농촌 지도 사업의 전개. 본디 농사원이 있었으나 시험사 위주로 하던 것을 조금씩 개선하여 농사원 아래 시군 단위 농사교도소가 생겨 농촌 교도 사업을 민주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1962년 3월 21일 농촌진흥법이 공포되고 4월 1일자로 농사원은 농촌진흥청으로, 도에는 농촌진흥원, 군 단위의 농촌지도소, 기흥에는 신갈지소가 1964년 설치되었다. 신갈지소에서는 기흥면, 구성면, 수지면 3개면의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하고 육성하여 오다가 1965년 봄에는 기흥면, 구성면, 수지면 3개의 농촌 지도자와 동농가들이 쌀을 모아 신갈지소 청사를 순수한 농민의 자력으로 지금의 농민상담소 자리에 건립하여 사용하다가 1988년도에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기도 했다. 1975년 5월에 각 면 단위의 지소를 설치하여 3명의 지도사를 배치하여 면 단위 지도 사업을 전담케 해왔으나 1989년 4월 1일을 기해 군 농촌 지도소로 합침해 면 단위 지소는 폐쇄했었다가 1993년 4월 1일을 기해 면 단위로 1명씩을 배치, 다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앞으로의 문제와 전망. 첫째, 농촌의 환경 개선으로 정주권을 형성, 도시민들로 하여금 동경의 대상이 될 때까지 힘쓴다. 둘째, 복지농촌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농민과 농촌은 스스로 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농업 경영도 기업가의 사업 경영과 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영농의 과학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는 날, 기흥의 농촌 곳곳에는 최신 농업과 복고형의 농업이 공존하게 될 것이고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이병훈. 다음은 현 기흥읍 농업경영인 명단 그리고 기흥읍 농촌지도자회 회원 명단입니다. 7. 우리나라의 농업 실태 1. 지난날의 농업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에 크게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쌀 침략을 들 수 있다. 당시 연간 쌀 생산량은 약 2천만 석이었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되는 1,000만 석가량을 일본 땅으로 뺏어간 것이다. 이 같은 전략 밑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배고픔이라는 식민으로서의 고통을 거의 반세기나 겪어야 했다.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독립국가는 출범하였으나 채 안정을 되찾지도 못하였던 2년 후에 6.25 전란을 당하였다. 본래부터 농업 생산 기반이 취약한 데다가 전쟁이 발발하였으니 식량 부족 상태는 가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전량농가라는 낱말은 이때부터 생겨났던 것이다. 뜻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먹을 양식이 떨어진 농가를 지칭한 것이다. 이 같은 식량 부족과 빈곤 상태는 6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65년을 기점으로 볼 때 1998년까지 38년간 62% 증가되었다. 주요 식량 작물인 쌀과 맹류는 33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 숫자가 식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70년대 이후 국민의 식생활 개선으로 공유에서 고기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구 증가에 식량 증가가 따르지 못하여 그 불안을 주장했던 소위 멜러스 인구론의 한 증표가 되기도 한다. 6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국가 기간 산업 취약으로 먼저 지적할 것은 농업 생산 자재의 기본인 비료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생산 증대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62년도에 정부는 외국과 기술 제휴하에 충주 비료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생산 기치를 높였으며 그 후 영남화학, 진해화학 및 한국비료 등 대규모 비료 생산 회사가 설립되어 결국 1968년 주요 비료의 작업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전환점을 갖다 준 것은 5.16 혁명 정부가 주도한 최우선 목표, 즉 식량의 작업화와 근대화 공업화라고 말할 수 있다. 60년대 초부터 시작한 식량 증산 7개년 계획은 농업정책의 중심 과제였다. 식량 증산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 용수 개발, 댐과 저수지 시설, 종자 개량, 비료의 균형 사용, 병충해 방제, 그리고 농업기술 지도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괄목한 것은 이른바 기적의 쌀이라고 하는 통일벼를 개발함으로써 벼의 단위 수량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또 전국의 각 군마다 농촌지도소,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영농기술지도의 폭을 넓혔으며 농업기계 또한 국산화가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일벼는 1965년의 1단보당 289kg의 재배 일반벼에 비하여 503kg이란 거의 2배의 증산량을 나타내었다. 다음 표는 미국의 1단보당 생산량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벼의 약점, 즉 밥맛이 떨어지고 나달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여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단위 수량도 손색 없고 밥맛도 좋은 쌀을 확대하여 오늘날까지 쌀의 자동화를 성취하였다. 다음 표는 전체 식량 자급도 그리고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사료와 식량을 합한 전체 양국을 살펴볼 때 75년까지는 70% 이상의 자급도를 보이다가 80년대부터 급격히 떨어져 90년대에는 30% 선에 그쳐 있다. 밀의 경우에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옥수수도 마찬가지이다. 두류도 9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료를 제외한 자급도는 전체 양국의 자급도가 60% 미만이고 밀과 옥수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이 두 표에서 보면 쌀은 65년도 이래 자급을 기했다는 것이 획기적인 사실이다. 보리쌀은 90년대부터 저조하고 밀, 옥수수는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들어서서는 울산공업단지가 공업화의 산실로 등장하였고 연이어 고속도로 개설, 다목적 댐 건설 등 사회 간접 투자 확대로 산업 발전 여건이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가져다준 효과는 국민소득의 증대이다. 1977년 우리나라 1인당 GNP는 1000달러 수준이었으나 83년에는 2000달러, 90년에는 5900달러, 그리고 95년에는 10,000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공업화에 진입하면서 국제무역도 활발해져 수출 규모는 1963년에 1억 달러를 기점으로 하여 14년 후인 77년에는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82년에는 200억 달러, 91년에 700억 달러, 그리고 95년에는 드디어 1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98년 13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계 14번째의 대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여건 변화로 우리 국민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났다는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나라 밖에서도 인정받아 이른바 신흥공업국의 지칭을 받게 되었다. 이 속에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2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네 마리 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힘입어 국민 식생활이 개선되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 바 그것은 쌀의 소비량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 육류, 과실 및 채소를 더 기호하여 그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다. 다음 표는 1인당 1일 공급 에너지입니다. 이 표를 보면 총 에너지 섭취량은 매년 증가하였고 식품 구성면을 보아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식인 쌀의 경우는 매년 같은 수준을 보여 전통식품임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보리는 8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 90년대부터는 60, 70년대에 비하여 10분의 1로 떨어졌다. 육류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으로 80년대에는 6, 70년대에 비해 4배로 늘었다. 또 유지류, 즉 참깨, 들깨 등도 90년대에는 350kcal로리로서 60년대 비하여 10배나 증가하였다. 다음 표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다. 양적으로 보아도 주식인 쌀은 132kg에서 100kg으로 줄었고 보리쌀은 13.9kg에서 1.6kg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우유, 과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다음 표는 전체 식량 작물 생산량입니다. 2. 앞으로의 농업.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쌀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적인 주식 작물이며 따라서 그 자급은 유지 고수해야 함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나 WTO의 쌀 시장 개방을 적극 반대하였지만 결국은 MMA, 즉 최소의 무수입이란 조건으로 2004년까지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차기 협상에 99년 말부터 들어가는데 2004년까지 방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MMA 폭이 우리나라보다 커서 95년 11월에서 96년 10월에는 소비량의 4%, 2000년 10월까지는 8%, 즉 76만 톤까지로 되어 있고 99년 말에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차라리 MMA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침으로 차기 협상에 임할 것인지, 한쪽에서는 면세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관세화하더라도 관세율은 내리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나 그 폭은 역시 차기 협상의 열쇠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개도국이라는 입장을 참작하여 MMA도 낮은 선에서 허용되었고 그 기간도 10년간으로 일본보다 2배나 여유있게 잡아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 WTO 측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IMF 경제 위기도 벗어났고 또 98년에는 선진국 집합체인 OECD 경제협력기구의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라서 차기 협상, 즉 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는 과거의 특별조치, 즉 10년간의 MMA 제도, 즉 기득권을 인정해줄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쌀에 대하여도 될 수 있으면 기존 조치대로 밀고 나가야 하며 그 사이에 쌀 수출국의 생산비, 기타 경쟁 조건에 대항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제도 속히 채택, 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 직접 지불제는 기왕의 비료, 농약 등의 생산 보조금과 달라서 농촌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비용, 논에 물을 보육해 함으로 수분 증발이 대기 습도를 조절해주는 효과, 산소 공급에 기여하는 효과, 농촌 경관 조성 등 생산 증가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인류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는 지원 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곧 이 직접 지불제로 농민을 보호하면서 쌀 자급을 유지해야 한다. 70년대의 공업화와 더불어 농촌 가구와 농가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이다. 그것은 곧 농촌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농업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다. 다음은 연령별 농가 인구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근대화에 한참 박차를 가했던 75년부터 농가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1965년에 55.1%, 즉 절반이던 것이 70년도에는 44.7%, 80년에는 20.9%, 그리고 96년 이후는 10분의 1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는 65년에 2870만 명에서 98년에는 4640만 명으로 33년 동안 1.6배로 늘었으나 반면 농가 인구는 158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노동 능력이 가장 왕성한 20세에서 49세 연령층은 1970년에 444만 명에서 98년에는 139만 명, 즉 3분의 1로 감소되었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기인 15세 이하는 627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10분의 1 이상 감소하였다. 이것은 젊은 층에서 대거 농촌을 떠났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 또 노년층의 경우는 70년 114만 명에서 98년에는 134만 명으로 16% 증가한 현상을 엿볼 수 있어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농촌 소득이 늘지 않고 도시민보다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주 요인이다. 나아가 농촌의 문화시설, 보건복지시설이 도시보다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심지어는 비관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멀리 중국이나 연변 지방에서 조선족 여자를 데려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중매자에게 사기당하거나 또 여자가 도망가버리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농을 막고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배려로 문화보건시설을 각 읍면마다 일정 규모로 설치하고 젊은이의 결혼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농민 후계자 육성 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떠났던 농민이 돌아오는 농민으로 변화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이응준. 제2절 축산업 1. 기흥지역 축산업의 발전 과정 1. 역사적 고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짐승을 가리켜 축산 또는 가축이라고 한다면 이 가축의 역사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이 지구상에 인류와 같이 생겨나서 수만 년 지나오며 진화를 거듭하여 야생동물로 존재하다가 인간이 정착을 하게 되어 인간과 친화력이 있는 동물로 선정되어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이 지금의 축산물이 된 것이고, 이 가축이 언제부터 경제 논리에 올라가고 경영을 말하게 되었나 더듬어 보면 바로 근세에 와서이다. 경종농업의 다음으로 부업으로 농산물 찌꺼기와 기타 농부산물로 아니면 사냐초로 사육 가능한 것으로 선정 사육됐으며 거의가 최근 3~40년 사이에 급발전한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경종업의 예속적인 부업 또는 자가 소비용으로 사육되어 오다가 일본 식민지하의 수탈을 목적으로 가축의 증식 및 방역과 유통 과정의 체계화와 조직화를 이루어 근대화의 기초를 이루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토 침략의 주된 목적 중에서도 비중이 큰 식량 기지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일본으로 건너보내기 위한 약탈 시책이었을 뿐 다 의미는 없다고 보겠다. 기흥의 축사는 지역적으로 서울의 대도시와 인접하고 수원의 소비도시와 용인의 우시장을 옆에 가까이 끼고 있어서 그런대로 활발히 발전했다고 하겠다. 이는 1966년 권농일 행사에서 행한 대통령 연설문에서 신농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영농 개선을 해서 생산 원가를 하락시켜 국제시장 가격으로 접근시키면 수입은 막고 수출을 할 수 있고 기업적 기계화 경영은 고품질과 고생산으로 연결되어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고 1967년도의 농공병진의 해로 추진한 영향이 컸다고 하겠다. 여기서 신농운동이란 농가가 할 일과 정부가 할 일로 나뉘는데 농가가 할 일은 협동단결, 즉 기술농업, 산학협동, 즉 고품농업, 일등주의, 즉 수출농업, 홀로서기, 즉 지속농업이고 정부가 할 일은 시장혁신, 기술혁신, 교육혁신, 인력혁신 증대건설, 구조혁신으로 나뉜다. 이것이 합쳐져서 소득과 복지농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단군 이후 4300여 년인 1967년이 농공병진의 해였고 농가소득 증대 개발의 시작이었으며 생산은 소득으로 직결되던 때였으며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50%였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1982년도의 농업인구는 절반으로 준 25%, 1998년 현재 기흥의 농업인구는 3.4%로 줄었으며 그 중에서도 축산인구의 비중은 겸업축산까지 합해야 농업인구 중 8.6%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회적인 여건. 축산업은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도 되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맛을 추구하여 몸보신을 생각하게 되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 예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평균 육류 소비량은 모두 합해 1.45kg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말 통계를 보면 1인당 쇠고기 7.4kg, 돼지고기 15.1kg, 닭고기 5.6kg, 도합 28.1kg에 계란 9.8kg,
우유 49.2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고기량을 보면 쇠고기 85,400톤, 돼지고기 49,900톤, 닭고기 13,000톤, 합계 148,300톤이나 된다. 다음은 한일 주부 대상 수입 쇠고기 식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와 같이 식별 능력이 없으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게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정육점이 시급하고 이러므로 직거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양농가와 재배농가의 발전 과정. 단군 이후 1967년까지는 경종 위주로 몽고족이나 아랍권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1967년도에 사양농가는 3%로 소, 돼지의 사육보다는 양계농가가 대부분이고 여구와 찌꺼기로 돼지를 먹이는 부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대의 급성장한 경제에 힘입어 식생활을 윤택하게 했고 식탁은 기호에 따라 바뀌어 육류 소비의 급팽창을 가져왔으며 소비 성장은 산술학적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의 육류 소비, 특히 쇠고기 소비는 79년 대량의 수입 쇠고기 방출로 물가 안정과 수요 공급 조절보다는 충동적인 역할을 했고 더욱 소비가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 이후 마이너스 경제인 1980년대와 그 이후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사양농가 비율은 7%로 되었으나 82년에 15%, 84년에 23%까지 되었다. 79년 말의 돼지 폭락에 이어 다음 해의 앙등, 82년, 83년의 사상 유례없는 송아지값 폭등에 이어 84년의 폭락 등 정책 부재의 책임은 농수산부에 있지만 실인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책임이 크다. 90년대 말로 오면서 사양농가 수는 크게 주는 대신 규모는 크게 느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신뢰가 고메 삼리의 양돈 농가인 박영주 씨는 1984년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맨주먹으로 양돈을 시작하다시피 하였으나 불과 15년 사이에 대형 화재 사고를 겪으면서도 현재는 연간 6천여 두 규모로 모돈 300두, 연간 2, 3회, 두당 20두로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첨단 시설로 시설비 9억, 녹색 환경을 유지하며 이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했다. 1983년만 해도 관내의 양돈 농가는 126농가에 5,356두였으나 1998년 말에는 8농가에 7,220두로 사육농가는 줄었으나 규모는 커졌고 한우는 1983년도에 346농가에 712두로 소규모였으나 1998년도 말에는 23농가에 228두로 규모가 커졌다. 젖소도 1983년도 기준 47농가에서 433두이던 것이 1998년도에는 4농가에서 130두 등 모든 축종별로 사육농가 수는 크게 줄어도 규모는 크게 늘어서 전업화, 기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신뢰는 1980년대만 해도 축종별로 사육농가가 많아 양돈 장목반, 양계협회 등 이름하여 활발하게 정보교환, 기술교환 등 친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와서는 모든 축종을 모아서 축산계라는 이름으로 계장의 최기하, 총무의 박영주, 회원수 28명으로 축협 신갈 지점에 등록하고 이들이 기흥의 축산을 이끌고 있는 형편이다. 2. 현대 기흥의 축산업. 우리의 축산업은 일반 경종농업의 부업적 성격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축종별로는 완전 기업농으로 급성장하고 발전된 산업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수준에 따라 성장되다가 경제 성장이 급격화된 1980년대의 영향을 받아 90년대에는 기업농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연도별 가축 현황입니다. 위 통계지표를 참고해 보아도 사양 농가 수는 줄어가는 반면 규모는 늘고
현대화 시설로 가는 발전 과정이라고 하겠다. 우리 축산인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시르이와 좌절에 빠졌다가도 꿋꿋이 일어서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왔다. 부단한 노력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활기차게 설계하도록 하자. 이상 이병훈. 제3절 임업. 임업하면 우거진 숲을 말할 수 있고 우거진 숲하면 산을 연상하게 되는데 산림, 삼림 모두를 크게 임업이라 할 수 있다. 삼림하면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기기 수십억 년 전에 생성이 되어 있었으며 푸른 숲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거진 숲을 이루려면 첫째,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뿌리내릴 흙이 있어야 하고 셋째가 호흡할 산소와 탄산가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이루어져서 수십억 년 지나는 동안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여 지구상에 발붙인 지도 수억 년 된다고 하니 우리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더 길었다고 생각이 되며 그 수억 년을 지나오며 진화하고 또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지금도 진화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삼림이라고 하는 자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삼림이 황폐화된다면 삽시간에 지구상의 인류는 완전 폐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은 우리 인간과 동물이 호흡하며 뱉어내는 탄산가스를 들이마셔 정화하여 주고 우리가 단 5분만 못 마셔도 죽고 마는 아주 귀중한 산소를 발산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숲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연구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하면 우거진 숲 1헥타르 즉 3,000평에서 무려 12톤의 산소를 발산해주는 반면 인류가 뱉어내는 탄산가스는 대기 중에 0.03% 함유하고 있으며 16톤을 흡수하고 하루에 한 사람이 대략 0.15kg의 산소를 흡수한다 하면 약 12명이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탁한 공기 정화에서도 침엽수, 즉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은 1년에 1헥타르에 30 내지 40톤의 먼지를 걸러내고 화렵수, 즉 참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등 잎이 넓은 나무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일을 숲이 해주는가. 이렇게 큰 일은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탄소 동화작용이란 태양 광선을 받아 탄산가스, 즉 CO2 플러스 H2와 물과 합해져서 포도당, 즉 C6H12O6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탄소 동화작용의 촉매 역할은 엽록소가 한다. 엽록체에는 50에서 60개의 엽록소가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숲을 우리는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1. 기흥업의 임업 현황. 그렇다면 귀중한 산림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산림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 표는 연도별 통계의 변화입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야 면적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70년대 말부터 중공업의 발달과 인구 팽창의 영향으로 큰 변화가 생겨 1977년도의 산림 면적에 비해 1998년도 11월 현재를 보면 452만 8,769제곱미터로 변했는데 이 면적은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골프장, 목장용지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의 실적.
기흥읍의 산은 용인시 역북동에 위치한 표고 403.6m의 부하산 줄기에 있는 지곡리 사기막 동네 앞에 있는 두루봉이 276m이고 역북동과 구성읍, 기흥읍, 지곡리의 꼭지점인 이진봉이 301m로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8.15 해방 이후 6.25 일사 후퇴를 겪고 난 사회 혼란기를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산의 나무를 잘라 수원, 용인 등지인 도시로 팔려나가 산은 민둥산이 되어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 여름 홍수 피해는 물론 가뭄 또한 극심해지고 따라서 민심도 흉흉해서 사회가 어지러웠던 때가 엊그제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고장의 숲이 우거진 상태를 보고 그 지방의 인심을 알 수 있다고 하리만치 살림은 중요한 것이다. 다음 표는 기흥읍의 연도별 조림 현황입니다. 1958년부터 1998년까지 자료입니다. 우리 기흥의 조림 사업은 1958년도부터 시작하여 60년대, 7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1963년부터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림 녹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서 산림법을 강화해 나무를 무단으로 베면 구속을 한다는 시책을 펴는 한편 조림 사업과 사방 사업을 펼치고 연료림 조성과 소도시까지 연탄 공급을 과감하게 하여 산림 녹화 사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위 표를 참고해 보면 40년간 소나무를 주축으로 하여 19종의 나무를 무려 382만 8,612주를 식재하여 이제는 산에 다니기가 어려우리만치 우거지게 가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기흥읍 관내의 23.6제곱킬로미터의 산에 대해 대략 더듬어 보았다. 산이 많고 적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산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산이라면 높고 큰 산을 말함이 아니고 이름이 크게 난 명산을 말함도 아니다. 오직 바라는 바는 얼마나 산림이 잘 우거졌나 하는 것이다. 조림 양상을 보면 위급한 60년대 표부터는 연료림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고 다음이 사계절 푸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용재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으로 하고 유실수를 곁들이고 장기수, 용재림, 유실수, 풍치림, 속성수로 오다가 90년대에는 환경수인 화초목까지 조림하여 여유를 보일 만치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거진 숲이 1헥타르에서 1년간 걸러내는 먼지의 양은 침엽수가 3-40톤, 화렵수는 68톤의 양을 걸러내며 공장 기계와 동물이 뱉은 탄산가스는 대기 중의 0.03%라 하는데 3,000평에서 1년에 16톤을 흡수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산소를 무려 12톤이나 발산해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숲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테르핀이라는 성분을 많이 발산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신진대사에 아주 좋고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며 또 휘발성인 피톤치드라고 하는 성분이 방출되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우거진 숲을 찾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모두 숲이 우거지고 산이 우거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한 해와 수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또한 산림이니 우리 모두 산을 사랑하고 나무를 가꾸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병훈 3. 보호수 1. 보라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대지 398-1번지 양달말 지정번호 경기 용인 13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620년 수고 15m 가슴 높이 나무둘레 5m 품격 도지정 보호수 연혁 및 설화
기흥읍 보라리는 조선 초기부터 한양 조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으며 많을 때에는 500여 호가 넘었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 200여 호가 있을 뿐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돌림병이 도는 등 재앙이 닥쳐 마을이 어수선하고 흉흉하자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굶주림으로 생활이 빈곤하고 병들어 죽는 등 어렵게 되자 이 마을의 재앙을 근심하던 이태조의 부마 양경공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한 고승이 나타나 말하기를 마을을 지킬 수호나무를 산에서 찾아 심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산에 올라 며칠을 헤매며 마을을 지킬 수호나무를 찾던 중 이 나무를 산꼭대기에서 찾아 옮겨 심고 온 정성을 다하니 재앙이 없어지고 평온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서는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날을 정하여 봄과 가을에 정성을 다하여 풍년을 기원하고 재앙을 막아주길 기원하는 당제를 올리니 풍년과 너그러움이 넘치는 인심 좋은 마을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상 경기도 보호수지에서 2. 영덕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산 24-1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6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420년 수고 20m 가슴 높이 나무둘레 4.5m 품격 시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이 지역은 본래 용인현 진해면에 속하였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영통리와 덕곡을 합쳐 영덕리로 하여 기흥읍에 편입시켰다고 함. 이 나무의 특별한 유래는 없고 워낙 나무가 거대하고 400여 년 된 나무로서 마을의 지킴나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나무다. 마을 사람들은 봄, 가을에 거름을 내거나 추수한 곡식을 걷어들이고자 동네에서 공동으로 길 지도할 때에 술을 올리는 한편 동네 주민들은 대소경사나 또는 애환시에 술과 음식을 간단히 차려 올리고는 집안의 화평과 동네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지금은 수세가 왕성하고 웅장한 모양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마을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노거수목이다. 이상 제언자 이수용 경기도 보호수지에서 3. 영덕리 보호수 수종 은행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영덕오리 대지 183-3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7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270년 수고 17m 가슴 높이 나무둘레 3.0m 품격 읍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이곳은 덤바위산 줄기를 타고 내려와 자락 끝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노고수목으로 특별히 전해오는 설화는 없으나 봄, 가을에 거름을 드러낼 때나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길지도할 때에 마을의 지킴나무로 생각하고 이 나무에 술과 음식을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으며 동네의 애경사시에 술과 음식을 올리며 간의 평안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는 영통에 위치한 은행나무에 마주하고 있으며 자웅을 겨루어 은행이 많이 열린다고들 믿고 있다. 지금은 수세가 약화되었으나 용인시에서 외과 수술 등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 점차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제언자 이수용 경기도 보호수지에서 4. 서천리 보호수 수종 향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대지 265-1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8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500년 수고 9m 가슴 높이 나무둘레 1.5m
품격, 시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서천은 서근해라 부르는데 이는 서근해로 읽혔던 것이 변천이 되었는데 서는 홈이나 쟁기를 뜻하는 말로서 농업과 관련돼 생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상주 황씨 6대 손인 양평공이 1460년경 돌아가신 조상께서 꿈에 현몽하여 말하기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아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나 보호수를 심으면 막을 수 있다 하여 뒷산 골짜기에 있는 향나무를 사당 옆에 옮겨 심고 재를 올리는 등 정성을 다하자 재앙은 없고 집안에 행운이 찾아들게 되어 가세가 번창하여 재물이 늘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이 나무를 황씨 종가를 지키는 수어신으로 여기는 한편 잘 보살피고 있다. 이상 제언자 황원수, 황팔수, 경기도 보호수지에서. 5. 보라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10-2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4.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420년, 수고 20m, 가슴 높이 나무둘레 4.8m. 품격 시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본 보호수에 대한 연역 및 전설은 파악하지 못했음. 6. 구갈리 보호수. 수종 향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49번지.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 가운데에 있음. 지정번호 경기 용인 24호.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370년, 수고 10m, 가슴 높이 나무둘레 1m. 품격 시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연역이나 특별한 설화는 전해지지 않음. 7. 공세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285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21호.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250년, 수고 15m, 가슴 높이 나무둘레 3.8m. 품격 읍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연역이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없음. 8. 공세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144번지 큰 마을. 지정번호 경기 용인 20호.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220년, 수고 16m, 가슴 높이 나무둘레 3.1m. 품격 읍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연역이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없음. 9. 서천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330-1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9호.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220년, 수고 22m, 가슴 높이 나무둘레 3.1m. 품격 읍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연역이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없음. 10. 보라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84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5호.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140년, 수고 20m, 가슴 높이 나무둘레 3.5m. 품격 마을 지정 보호수. 연역 및 설화. 특별한 설화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11. 구갈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14-3번지. 마을 중간 대로변 쉼터. 지정번호 경기 용인 22호. 지정일자 1992년 10월 15일. 형태 수령 170년, 수고 15m, 가슴 높이 나무둘레 2m. 품격 마을 지정 보호수. 연형 및 설화 없음. 12. 구갈리 보호수. 수종 느티나무.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409-7번지. 지정번호 경기 용인 15호. 지정일자 1988년 10월 15일. 품격 마을 지정 보호수. 연형 및 설화 따로 없음. 이상 세 종류 12그루의 나무는 산림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산림청 예규 제422호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 요강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읍장이 관리 책임자로 되어 보호될 것이다. 이상 이병훈. 4. 나무. 1. 소나무. 해방전 1945년 이전에는 소나무가 야산을 중심으로 울창이 자랐다. 해방이 되면서 국가의 무질서가 이어져 나무를 마구 베어 목재집을 짓고 연료로 쓰는 등 국토가 황폐해졌다. 특히 6.25 동란으로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전투로 인해 우리의 산야가 더욱 황폐해졌다. 소나무는 그 나라의 구군에 민감하여 국가 운세가 쇠퇴하면 송충이 발생하고 소나무가 죽는다고 전해진다. 세계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당시 초중고 학생들은 송충이를 잡으러 산에 갔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 강력한 산림정책과 엄한 처벌로 전국의 산뿐만 아니라 기흥읍 산은 해를 거듭해 푸르러 갔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나무는 1980년대 소나무 혹파리의 피해를 크게 입어 거의 전멸하고 현재는 산에 올라 우리 소나무를 만나면 반가울 정도로 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명맥을 잇고 있다. 하지만 특수지역으로 기흥읍 지곡리 16-1번지 음해공 묘역의 약 3정, 지곡리 하동 사은정 주변 약 1정, 서천리 경희대 앞 전 면장 오환영 소유 산 약 1정에 100여 년 된 소나무군이 남아 이곳을 찾는 내방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소나무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음은 용인시 산림공무원들의 수간 주사와 잡목 솎아내기 등의 행정적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유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김구 선생은 송백대한이라는 글을 남기셨다. 추운 겨울이라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백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민족도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낸 민족으로서 이 노송에서 진리를 배우고 기계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 2. 잣나무. 잣나무는 1980년 조림계획에 의거 지곡리 기와집 마을 앞 뒷산 지곡리 사기막 10여 필지에 약 15에서 20년생들이 푸르게 활착되어 있다. 자생 잣나무는 부하산 음지 일부의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거의 관상목으로 집 후편에 소규모로 자라고 있다. 청설모 다람쥐과가 잣을 모두 따 잣수확은 전무한 상태이다. 3. 전나무. 용인시 시나무인 전나무도 지곡리 부하산 오시 문중산에 군락을 이루고 지곡리 송숙동과 매작동 다래울에 일부 자생하고 있다. 해방 후 마구 도벌하여 집을 짓는 자재로 활용하였으나 근년에는 거의 건축 자재로 활용되지 않고 관상목으로 더 인기가 높다. 4. 참나무.
기흥읍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이다. 참나무는 해방 후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베어 숯을 굽던 모습으로 기억된다. 현재는 화목과 버섯 재배목으로 쓰이고 있다. 5. 도토리나무. 묵의 원료인 도토리는 1990년대부터 우연히 번성한 청설모 다람쥐과의 확산으로 수확은 전무한 상태이다. 미조림지는 많은 군을 형성하여 홍수 예방에 일조를 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6. 리기다송, 계량소나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장려했던 나무이다. 리기다송은 지곡리 송골 등지에 1965년의 조림지가 남아 군을 이루고 있으나 탄광 갱목이나 건축 버팀목으로 일부 사용할 뿐 목재로서 인기가 없다. 계량소나무는 황폐한 산을 푸르게 하고 화목으로만 사용될 뿐 거의 쓰임이 없어 1970년대 마을마다 조림한 나무가 거의 방치되어 홍수 예방에 일조를 하는 정도이다. 7. 아카시아 나무. 모자라는 연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 마을마다 정부에서 묘목을 공급하여 마을 도처에 심긴 나무이다. 현재는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연료를 쓰고 있어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양봉업자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꿀 채취로 양봉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갈 약수터 계곡에는 산 느티나무군이 볼만하고 가을에는 특히 낙엽이 아름답다. 8. 철쭉. 용인시의 꽃인 철쭉은 관상목으로 식재하여 집 주변의 조경용으로 산재해 있다. 철쭉의 자연 군락지에는 공셀이 능한 정상일부가 지곡리산과 연결되어 있으나 리기다송 번창으로 매년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기흥읍 산은 곳곳이 아름답고 그 기세가 순한 산으로 복받는 명당지세를 이루고 있다. 나무는 매년 푸르러 우리나라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림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조림 비용이 많이 들어 산주들은 조림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상 이양구.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추경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